그 한국의 전통적인 도자기 만드는 방식은 발로 물레를 돌려서 도자기를 빚잖아요. 근데 한국 도공들이 오기 전까지는 그 방식을 일본에서 쓰지 않았대요. 그래서 상당히 원시적인 방법으로 도자기를 빚었던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도자기 만드는 이제 방식이 나와 있는데, 그 물레 돌리는 방식을 일본에서 사실 없었다는 생각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물레가 그 초고속으로 도자기를 회전시키면서 모양을 잡는 방식인데, 그게 일본에서는 아주 획기적이고 아주 현대적이고 아주 첨단 기술의 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공들이 넘어오면서 이제 그런 기술들이 이제 일본 전역으로 좀 많이 퍼져 나갔겠죠. 여기 보니까 되게 재밌는데, 그 일본의 그 도자기 역사를 연표로 정리해 놓은 것 같은데, 1602년부터 돼 있는데, 사실 이전에 1592년 임진왜란이 먼저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부터 온 거라고 적어놔야 되는데, 그 얘기는 또 쏙 빠져 있거든요. 여기도 지도도 보니까 사실 한반도에서 규슈로 넘어온 화살표가 먼저 돼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또 그 부분은 또 빠져 있고, 이런 거를 좀 보니까 사실 자기들의 도자기 기술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빼놓고 설명한 것 같아요. 일부러 뺐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은 그 전에는 글쎄요, 뭐 일부러 뺐을 수도 있겠고 뭐 아닐 수도 있는데, 뭐 지금까지 일본이 한 행동으로 봐서는 뭐 일부러 뺐다고 좀 보여지네. 와,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일본 도자기는 조선에서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에서 많은 도공들을 데려와서 이제 비약적으로 발전하는데요. 1650년경부터 이제 수출을 시작합니다. 동남아, 지금으로 따지면 그 말레이시아 지역을 통해서 이제 네덜란드까지 이제 도자기가 이제 수출되기 시작하는데요. 사실 일본이 이 도자기를 수출하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거든요. 그 부가 나중에 메이지 유신의 바탕이 됐다는 또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자기가 일본에 미친 영향은 실로 엄청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 당시 도자기 기술은 지금 얘기하면 반도체 기술처럼 첨단 기술, 이제 부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었나요? 사실 이 도자기는 뭐 흙도 좋아야 되지만 그 도공의 기술도 있어야 되고 또 불을 다루는 또 기술도 필요했기 때문에, 당시로 따지면 사실 지금의 첨단 기술, 뭐 그러니까 국가에서 관리하는 아주 비밀스러운 그런 아주 중요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임진왜란 당시에 그런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을 대거 일본으로 데려갔으니, 일본이 사실 이렇게 도자기로서 발전할 수밖에 없는 밑바탕이 그때부터 만들어진 셈이죠. 만약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지 않았고 도공들이 오지 않았다면은 메이지 유신의 뒷받침되는 자금도 없었을 거고, 일본의 근대화는 조금 빨리 전개되지도 않았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겠어. 사실 역사에서 만약이라는 건 사실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이라는 걸 가정해서 사실 임진왜란 당시 임진왜란이 일어나지 않았거나 도공들이 잡혀가지 않았으면 일본의 도자기 산업도 없었을 거고, 고로 메이지 유신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막대한 부도
아마 축소하지 못했을 거라고 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이 동아시아 지역에 아마 그런 힘의 균형도 많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저 루트를 통해서 우리의 도자기들을 유럽에 수출했으면 좀 어땠을까. 요 지도 보고 있으니까 조금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가마도 너무 재밌다. 17세기 임진왜란이 끝나고 이제 도공들이 많이 일본으로 넘어왔는데 그 초기에 1세대에 이제 만들던 그 자기 같은데요. 그러다가 여기를 기점으로 이제 백토 광산이 발견돼서 이제 일본 도자기의 전환점을 맞거든요. 근데 색깔이 조금 좀 맑아지고 조금 우리 백자 느낌도 나고 이제 그렇게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여기가 그 이삼평 선생님이 1616년에 이제 백토, 우리나라 말로는 그 고룡토를 발견한 이제 광석 산지죠. 근데 처음에 이제 흙을 발견하신 게 아니라 요 앞에 보이는 이런 돌을 발견해서 그거를 갈아보니까 우리 한반도에서 나는 그 하얀색 그 백토랑 비슷했던 거죠. 그래서 이걸로 이제 도자기를 구워보니까 우리의 그 조선에서 만들던 도자기와 비슷한 이제 도자기가 이제 구워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일본에서 이 아리타 도자기의 시초이면서 일본 도자기의 시초가 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백토를 발견한 게 굉장히 어떤 그 재료 부분에서는 엄청난 발견인 셈이네요. 사실 이삼평 선생님이 이 백토 광산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 일본에서는 이렇게 하얀색 백토로 도자기를 굽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본의 도자기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아주 큰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 백토 광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게 그 발견됨으로써 도자기의 거의 혁명 같은 일들이 벌어졌고, 그러면서 이 규슈 이 지역이 도자기의 어떤 뭐 굉장히 그 총본산 그 중심이 됐다는 거죠. 사실 이제 일본의 도자기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메카가 이 아리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 도자기를 얘기할 때 이 규슈 지역의 이제 아리따를 그 도자기의 시초라고들 많이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 광석의 발견. 그 이삼평 선생님이 여기서 이 광석의 원료를 가지고 도자기를 굽기 시작한 그 시작부터를 얘기들을 하죠. 그 이삼평 선생이 이 구룡토를 발견했다는 것 자체가 아주 큰 혁명적인, 이 일본의 도자기 산업에서는 아주 혁명적인 사건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여기 보면은 일본에서 한 건데도 그 요게 이제 조선인 이삼평 도공이 그 이즈미야 산에서 도석을 발견할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일본 도자기를 이야기할 때 조선인 도공들을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뭐 영어, 뭐 일어 이렇게 한국어로 좀 표기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광산 자체가 이제 1980년대에 국가 사적지로 이제 지정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본인들한테도 여기가 얼마나 이제 중요한 장소인지를 잘 보여주는 이제 사례인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산 하나가 그러니까 여기에 표현하기로는 산 하나가 도자기로 바뀌었다.
이제 백토가 발견되면서 이제 댕구타엔이 가마토에서 이제 도자기를 굽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가마토 자체가 아리타 도자기의 이제 시초가 된 거죠. 그러니까 조선에서 온 도공들의 고향 같은 곳, 일본의 고향, 뭐 그런 곳으로 의미가 좀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석장신사라고 하는데 그 백토광산 바로 옆에 있는 작은 신사인데요. 백토광산이 발견됐을 때 이제 도공들하고 석공들이 그 이삼평 선생님을 기리기 위해서 마을 한켠에다 이렇게 세운 작은 신사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이삼평 선생님이 조각된 이제 상이 하나 서 있는데 하얀 한복을 입고 우리 그 백자도 만든 듯한 그런 하얀색 석상인데 도자기로 빚은 것 같아요. 근데 아리따 한가운데 물론 이삼평 선생님을 기리는 더 큰 신사도 있지만 또 마을 한켠에 이렇게 작은 아담한 신사가 있으니까 또 바로 옆이 그 채석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친근하고 이삼평 선생님이 어떤 인물이었고 이 지역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 같아서 한국 분들이라면 꼭 여기 한번 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아리타의 도잔 신사인데요. 이 신사에는 그 오진천왕하고 나베시마 번주, 그 다음에 또 한 명, 그 이삼평의 홀령이 모셔져 있는 신사입니다. 지역에서 이삼평을 이렇게 신사에 모시는 걸 보니까 이 아리타에서 이삼평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좀 실감이 나는 현장인 것 같아요. 지금 김 작가님이 규슈에 오게 된 가장 큰 모티브를 두신 사람이 이제 이삼평 선생인데 왜 이분을 선택하고 이분을 취재하게 됐는지 그 과정 좀 한번 알려주실래요? 사실 이번 규슈 취재는 그 제가 국내에서 하고 있는 그 임진회 외란과 관련된 이제 작업을 하다가 이제 임진왜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일본의 역사를 또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거기까지 이제 가다 보니까 당연히 일본에서 임진왜란을 어떻게 준비했고 또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그 이후에 조선반도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일본으로 유입됐고 이런 과정들을 이제 쫓다 보니까 흔히 임진왜란을 도자기 전쟁이라고까지 표현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한국 도공들이 일본에서 어떤 생활을 했고 또 일본 도자기를 어떻게 꽃피웠는지에 대해서 또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가장 핵심적인 인물 이 이삼평 선생님의 흔적을 쫓는 게 이번 여정의 큰 하나의 테마가 된 거죠.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